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부터라는 건 확실합니다. 고등학생 때 정도? 그게 설명이 되면 힘들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미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 그 비비탄 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면서 참 이 길에 빠져드는 브레인 다인데 하여간. 네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어쨌든 화약 터트려고 총을 날려보는 쇳덩어리를 금속을 날려보낸다는 기본 컨셉은 똑같으니까요. 화약이 터져가지고 총알이 날아간다는 그 자체는 같은데 사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총알 나가는 걸로 끝나면 단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피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재장전이 되는 일련의 작동이 있으면 이제 연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가스압 작동식이냐, 뭐 쇼트 리코일이냐, 롱 리코일이냐, 뭐 가스압 작동식이면은 뭐 놀이새 회전식이냐, 뭐 등등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아무래도. 코로나 없을 때는 뭐 플래툰 컨벤션이라고, 물론 플래툰 컨벤션이 총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바이벌 게임, 뭐 에어소프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비탄 총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었고요. 그것 말고는 서바이벌 게임 이벤트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총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정말 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총 갖고 와서 총 자랑할 겸 마음껏 쏴볼 겸 하는 사격 그 모임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어요, 여러 곳에서. 진짜 큰 거는 3월하고 10월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기관총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이 2박 3일 동안 뭐 우리나라 거의 일개 사단 사격량을 거의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쏴요. 그 총알이 원래 쏘기로 한 지역 밖으로 벗어났다? 괜찮아요. 최대 사거리 범위까지 다 사유지예요. 몇 킬로미터. 네. 미군 해봤자 지금 전 병력 1인당 한정씩 둬도 뭐 100몇십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제가 알기에 지금 미국의 합법 등록 총기만 따져도 몇천만 정이에요. 뭐 말도 안 되게 많죠.
다른 나라들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꽤 시작은 좋았다고 봐요. 뭐 진짜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K1하고 K2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4세대 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기술인데요. 순서만 세 번째일 뿐 품질은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레이저 기술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은 또 못 버티는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방위산업계도 돌연변이 같은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국산 다기능 관측경에 장착되는 첨단 레이저 발진기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무리기술의 박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도현입니다. 역시 무리기술에서 함께 일하시는 전영하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TV의 윤현수 기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레이저 광선은 우리가 일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CD나 또 DVD를 재생하는 것도 레이저 광선이고요.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아주 또 정확하고 정교하게 가공할 때도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운용하는 다기능 관측경은 일반인들 혹은 또 시청자들에게 좀 낯선 장비라서요. 이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무님, 특히 이제 다기능 관측경에서 이 레이저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적인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기능 관측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그 휴대용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다기능 관측경에는 그 만안경하고 야시경, GPS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같은 그런 이제 그 계측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기능 관측경은 주간 및 야간 내에도 물체를 이제 그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GPS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이제 그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그 표적까지의 거리를 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휴대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휴대용 장비에서 이 다기능 관측경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레이저 거리로 표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광원이. 그래서 이제 그 광원으로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거리 측정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이제 이동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표적까지의 만약에 이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표적의 거리를 레이저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레이저 빛이 30만 킬로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2초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그 표적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그 측정해서 시간을 알면은 표적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레이저는 그런 이제 그 표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에 아주 적합한 레이저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선도주자로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하지만 요번 저희가 이런 미국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레이저를 요번에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모형 갖고 오셨죠? 네. 예, 좀 자세하게 좀 비춰봐 주시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레이저 제품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소형의 그런 레이저 발식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광원으로 한 7km, 8km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무리 기술이 개발한 것은 바로 그 레이저 광선을 만들어내는 레이저 발증기라는 부품이죠. 이제 개발 과정은 차차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무리 기술이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박 대표님. 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무리 기술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거 혹시 우리 기술을 제가 오타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이제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 무리 기술이 어떤 뜻을 좀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떻게 또 창립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아마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건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은 한 번 정도 귀를 쫑긋하면서 정말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게 되죠.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명하고 로고였습니다. 사명을 지을 때는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었고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순수한 우리말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광학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광학적인 이름이 들어간 우리말을 이제 필요로 했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게 한번 들으면 사람 뇌리에 탁 박히는, 정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제가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제 빛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광학적인 이름을 찾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찾은 것이 빛이었습니다. 근데 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던 차에 찾아낸 것이 이제 햇무리, 달무리에서 이제 무리를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무리라는 이름을 갖고 사실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반발이 심했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아하죠. 사회자님도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신 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008년도에 하여튼 R&D를 중심으로 저희가 창업한 일종의 전자공학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이제 방산을 주 업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주력 업종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및 응용 분야. 두 번째는 화학 탐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는 수많은 레이저가 있지만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눈에 안전한 레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든가 라이다 같은 특수한 장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레이저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면서 다기능 관측경의 양산에 투입이 됐고요. 화학 센서 같은 경우는 화생방에서 우리가 화학전에서 화학가스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양산에 성공을 해서 현재 신형 화생방 정찰차에 탑재가 되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이 무리 기술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지금 이제 한국말로 좀 한국의 어떤 언어를 속에서 또 햇무리, 달무리라고 하는 그 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또 지배적이고 패러다임이 크게 왔었을 때 제일 자연적인 부분에서 그 광을 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탁월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는데요. 윤 기자님 이제 이 무리 기술도 이제 취재를 좀 하셨었죠 이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기자의 눈으로 봤었을 때 무리 기술 어떤 장점과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무리기술을 2번 방문을 드렸습니다. 2016년 12월에 겨울에 첫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고등기술연구원에 그 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느낌이 여기는 좀 정말 그 중소기업이지만 뭔가 그 연구다운 연구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장인 정신이 좀 깃든 회사이었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도 상당히 좀 진지하게 그런 그 답변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그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정말 그 롤 모델을 나름대로 또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인사말에 그 회사의 사운이 적혀 있었는데 우보 천리더라고요. 그래서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인데 회사의 지향점이 전자광학 기반의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뛰어다니는 세상에서 느린 걸음이지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대표님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과학기술 기업을 향한 진지함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원들이 하나로 뭉친 곳이 바로 그 무리기술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지속한 결과 2가지 핵심 기술을 탄생을 시켰는데요. 바로 눈에 안전한 레이저 기술과 원거리 화학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특히 무리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리 측정기에 사용되는 소형 고체 레이저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고요. 레이저가 망막에 닿기 전에 수정체나 동공에 흡수돼서 망막을 보호하는 눈에 맞아도 안전한 4세대 눈 안전 레이저 기술을 독보적으로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세대 레이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실로 주 야간 망원경과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등이 장착된 다기능 관측경에 장착할 수 있는 레이저 발진기가 개발이 돼서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무기 체계의 현대화,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면서 휴대용 감시 정찰 장비나 드론, 로봇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소형 레이저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km 전방에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판단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독성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센서도 개발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양산 중인 신형 화생방 정찰차에 도입이 돼서 화학 물질을 지금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방위 산업의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핵심 장비들이 완성이 됐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보 천리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결과 이와 같은 기술이 소유를 창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좋은 선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시군요. 박 대표님, 우리 윤 기자님에 대한 이 회사 설명 특징 장점 마음에 드시죠? 뭐 제가 그건 더 예. 답변을 잘 안 듣겠고요. 이제 그렇게 그 칭찬 일색으로 아주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정갈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이제 이 무리 기술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 방위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 무리 기술이 회사가 이게 창업하던 뭐 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운명적인 시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방위 산업을 뛰어든 게 약간 운명 같은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고등기술연구원의 그 팀장 되시는 분이 서로 이제 학회에서 이제 서로 아시는 관계였죠. 그래서 어떻게 뭐 사람이 필요한데 하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걸 듣고서 저를 이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대우중공업에서 방산 과제를 받아와서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그야말로 방산 R&D 전문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시작이 그러니까 방산 R&D 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방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조직은 약간 특수했는데 이게 이제 고등기술연구원의 일부 조직이 있고 그다음 대우중공업에서
그러니까 방사의 일부 조직이 파견 나와서 그러니까 협업 형태의 그와 같은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방사능 업무를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방사능 업무만 해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모태 방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고등기술연구원이 그러니까 대우의 그룹 중앙연구소였습니다. 근데 98년도에 이제 IMF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해체되는 위기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구원의 한 3분의 2가 이탈을 했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심리적 이탈이 벌써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방사능 업무의 특성상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 지속성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07년도가 왔는데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약간 전기 같은 그 같은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개의 과제를 하고 있다가 그 2007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저한테 취업 제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때 굉장히 좀 심하게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뭐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할 거냐를 갖고 그러니까 팀원들하고 제가 상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10년보다는 20년, 30년을 본다면 창업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4명이서 힘을 합쳐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군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또 아주 우수한 그 레이저 발진기를 마련하는 또 그런 회사로 좀 발돋움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ES2.0이라고 그 눈에 들어가도 안전한 그러한 1.54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관측경에서 거리 측정기용 레이저 발사기로 사용되는 그 레이저 발진기고요. 한 3km 정도까지의 거리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어떤 짧은 순간에 레이저 펄스를 보내고 그 순간을 초시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이 원거리를 갔다가 되돌아올 때의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빛은 우리가 30만 km/s라는 속도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측정을 하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진기 구조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반사경, 양쪽 반사경을 중심으로 내부에 매질이 구성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뷸이라는 특수한 그 레이저 매질을 사용한 고체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뷸 레이저가 이제 눈의 안전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 어뷸 글라스 레이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렇게 발전해 온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레이저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죠. 결국은 실험값으로 이 레이저에 대한 성능을 찾아내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존재를 했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군용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고온과 저온에서도 같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독 유해 가스가 있을 때 이제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이런 화학 가스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사람을 인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문이죠, 지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이제 가스마다의 고유의 사람 지문처럼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가스 성분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게 어떤 가스다라는 것을 이제 탐지하는 거고,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이제 유해 가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재가 확산이 되고 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보통 센서가 울리고, 그때는 너무 대처가 늦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탐지를 하게 되면 초기에 화재 여부를 감시를 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용이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매출을 발생하기 어렵고, 그리고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사실 초기 국방 벤처들은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못 구하고, 근데 좋은 결과는 내야 되고.
제가 처음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가고 싶다. 국방벤처로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어왔던 발진기를 1000대 이상 양산한 업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10년 후, 그러니까 2030년에는 이와 같은 레이저 발진기 또는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화학 탐지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그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되고 싶은 거죠.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세계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4세대 레이저 발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레이저 발진기야말로 다기능 관측경의 핵심 부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무님,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최종 납품에 이어서 이제 완료하기까지 고생이 좀 많았을 텐데요. 네네. 어떤 일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 제품은 제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열정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한번 그 개발된 제품을 양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만큼은 그런 고생을 좀 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품 개발할 때부터 그 양산을 생각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양산이 딱 되고 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 수율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10대를 만들면은 10대 전부 다 양품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양산 케이스인데 레이저가 다 손으로 만드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품질 통과까지 하는 데는 엄청난 그 테스트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율이 초기에는 20% 30% 10개 만들면은 2개 3개가 양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잘못하면은 저희 무리 기술도 이제 그 큰 위험에 닥치고 저희가 그 납품 일자도 있고 품질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도 있고 한데 큰일 나는 일이죠. 이렇게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좀 고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장님하고 하나 시스템에서 그 사장님은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고 하나 시스템은 한번 믿어줄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관련자들 전부 다 한 3개월간 밤을 샜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찾았고 그래서 4개월째 이제 수율을 한 60% 70%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2019년도에 또 그때가 이제 18년도 후반기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2019년 오면서 이제 저희가 성남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성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가 이제 공장장으로 좀 자리를 이제 맡게 되면서 그 하나 시스템의 품질 팀하고 유대 관계를 좀 가지면서 그 품질 안정화, 양산 안정화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율을 90%까지 이제 올리는 성과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 시스템에서는 이제 품질 최우수상 그리고 도전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기품원에서 주관하는 그 군수품 현장 품질 그 기술 혁신 분임 경진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또 우보천리 분임조로 활동을 하면서 금상을 받아서 방위사업 청장상도 저희가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결과를 이제 거치면서 하지만은 서로 이제 믿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좋은 제품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우리 무리 기술은 그 다기능 관측경 말고도요. 지금 이제 이 화학 탐지 센서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입니까? 예. 뭐 사실 오늘 자리가 다기능 관측경이 주된 주제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묻힐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화학 탐지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시작이 화학 탐지 센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방사능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때 맡은 업무가 이제 그러니까 화학 탐지 센서를 개발하는 그 업무에서 시작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학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학전에 화학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학 무기는 통상 이제 가스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포가 되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이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95년도에 그러니까 동경역에서 그러니까 살인을 통해서 한 15명이 그러니까 사망한 사례가 있죠. 예.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러니까 김정남이 그러니까 VX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화학 무기를 통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 테러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화학 무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학가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포집을 하고 그 포집된 가스를 그러니까 분석 장비에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장비는 5km 전방, 최대 5km 전방에서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탐지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용자가 있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5km까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조기에 그와 같은 경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전에서 유용한 탐지 무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현재 신형 화생방 정찰차라고 하는 거기에 탑재가 되어서 현재 무기로 편제돼서 제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이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번째 정도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금 저희가 뭐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 갖고 있는 기술하고는 완전히 독자적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양산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학 무기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묵자는 박애주의자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뛰어난 군사무기 개발자였다. 그는 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많이 개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학전의 원리다. 금활리라는 제자가 땅굴을 파서 성으로 침투하는 적은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묵자는 굴 입구에 아궁이를 만들고 쑥과 풀을 태운 연기로 공격하라 이른다. 영국의 과학사가인 로버트 템플은 묵자의 이런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의 화학전 이론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전쟁사에 기록된 최초의 화학전은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은 송진과 유황을 태운 연기로 아테네 병사를 공격했다. 서기 256년에는 로마 제국의 도시 두라 에우로포스를 공격하던 페르시아군이 황과 역청을 태운 연기로 로마군 20명을 무력화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화학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다. 1915년 벨기에에서 벌어진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은 프랑스군 참호 쪽으로 염소가스를 살포해 수천 명을 질식사시켰다. 당시 무기용 독가스를 개발한 사람은 암모니아 합성법을 확립한 화학자 프리츠 하버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1918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지만 전범 과학자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북베트남군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울창한 정글에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살포한다. 물론 수풀을 없애기 위한 살포였지만 훗날 과학자들은 이 약품 속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소가 있음을 밝혀낸다.
이처럼 고대부터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온 것은 치명적인 인명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생화학 무기를 폐기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며 1972년에 생물무기 금지 협약, 1997년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실제 지구상에서 생화학 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운용하며 각종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과 군을 구분하지 않는 생화학 공격의 특성상 전 국토에 걸쳐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화학전 방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잠재적 위험 세력이 생화학 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생화학 공격을 초기에 감지해 실제 피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호 대책이 될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우리가 개발한 세계 최고의 4세대 레이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며 겪는 어려움이야 좀 당연한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요. 국방 벤처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장 개척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또 좌절할 때가 많다고 하던데요. 박대훈 대표님, 네. 우리 무리 기술은 어떻습니까? 저는 국방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산 분야를 하면서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국방 벤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판로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벤처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다고 해서 제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제품을 사용자가 사용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외적으로 약간 현재 그와 같은 판로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국내를 예로 들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위산업은 고기 국가입니다.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의 어떤 회사에서 영업을 하기엔 굉장히 벅차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결국은 대기업과 이나 중견기업을 만나서 같이 협업 형태의 어떤 개발 내지는 양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본적인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이 카르텔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판로가 막히는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가 좋은 회사인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기업을 만나는 것도 그 벤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좋은 대기업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연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화학탐지 센서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신화정에 우리가 양산하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해서 10년을 양산을 하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이 벤처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수출을 많은 시도를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시회를 나가서 계속 이제 하면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애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부재,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네트워크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진입장벽의 문제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 제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이너서클 안에서만 정보가 소통이 되고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소통인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를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화를 교환하는 것도 그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갔을 때는 언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이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 되니까 박두현 대표님이 이제 속에 있었던 얘기를 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들 좀 다 지금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방 벤처 기업들이 들어가고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두 번째 또 제기하고 있었던 양상 기간까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요자 단 한 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많은 문제점들 좀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전영하 산부님께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대강단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방사청장님 오셔서 이제 애로사항 말씀을 좀 전달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좀 어떻게 제도 개선이나 지원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주시죠.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구체화적인 그 계획들 그리고 그 이런 저희 같은 기술력은 있지만은 또 못 버티는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판로가 지금 또 하나의 또 과제인데요. 해외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 방위사업청에서도 도와주시고 있고 한데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충분히 문제점들은 전달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정부에서 이제 실행력을 갖고 좀 더 많은 예산과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제작진과 사전에 서면 인터뷰를 하시면서요. 국방벤처는 방산의 돌연변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고요? 우리 이제 방위산업계에서 국방벤처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진화론에 대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저는 자연계나 뭐 방위산업계나 어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란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존과 변화의 속에서 이 발전하는 것은 뭔가 돌연변이 같은 게 나타나서 그것이 자연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 번씩 점프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화의 과정들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위산업계도 그와 같은 돌연변이 같은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대, 30대가 없는 그런 사회를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국방벤처 같은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산업체에서는 그와 같은 20대, 30대 같은 그러니까 청신한 저류를 담당하는 그와 같은 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국방 벤처 개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수많은 아이디어도 쏟아내고 그러니까 기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만들어둔 이 수많은 토양 속에서 그러니까 변화와 어떻게 보면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방벤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또 자연과학으로서 좀 명쾌하게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무리기술 같은 이 방산계의 돌연 변이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 진화를 통해서 이 건강한 방산의 생태계가 건립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